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때문에 중동의 에너지 전략이 다시 짜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에너지 보고서들을 종합하면 한국은 전 세계 LNG 운반선 시장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메모리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 방산 분야에서 자원, 부국들을 위협하는 수준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여파는 중동과 유럽의 계산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이후 시대를 대비한 신산업 파트너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고, 폴란드는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독일, 미국산 대신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했습니다. 요르단 역시 단 19km짜리 해안선을 기반으로 한국식 기술 협력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자원이 곧 국력이라는 공식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연구개발 투자 비율, 인재 풀, 해양 물류 네트워크 같은 지표로 국가 경쟁력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자원 한번 캐보지 못한 나라가 어떤 과정을 통해 산유국들의 전략까지 흔드는 존재가 된 걸까요?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한 서구 엘리트 전문가의 인생은 어떻게 뒤집히게 되었을까요? 저는 마르틴 클라인입니다. 독일 출신 에너지 전략가로 30년 넘게 자원 지정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북쪽 정부 산하전략센터 회의실이었습니다. 두꺼운 방음문이 닫히고 모니터 6대가 동시에 켜지는 순간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58배 나이 유럽위원회와 세계은행을 오가며 쌓은 경력. 서구 언론에서는 저를 자원지정학의 현인이라 불러줬죠. 하지만 그날 제 앞에 펼쳐진 그래프는 낯설었습니다. 사우디 원유 생산량, 세계 항공유 수요 추이. 익숙한 곡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래프. 석유 한 방울 생산하지 않는 작은 동아시아 국가의 곡선이 수직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LNG 운반선, 항공유 대체 기술, 방산 수출. 모든 지표가 상식을 벗어난 각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클라인 박사, 이 그래프를 설명해달라. 사우디 재무부 차관이 낮게 말했습니다. 산유국의 자존심과 불안이 섞인 목소리였죠. 저는 이미 그 숫자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서 오래된 감정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아시아 프로젝트에 다시 휘말리면 안 된다. 1997년 동생의 파산. 깨진 회사. 무너진 동료들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답을 내야 했습니다. 사우디 왕실과 유럽 연합이 동시에 지켜보는 프로젝트였으니까요. 한 번의 판단이 국가 전략과 제 커리어를 완전히 갈라놓을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나라는 최근 10년간 특정 해양 산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리스크와 지정학적 변수를 고려하면 말을 이어가려는데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박사, 우리가 궁금한 건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지금 폴란드는 독일 무기 대신 이 나라 무기를 샀습니다. 요르단은 이 나라 기술자들과 항만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우디도 석유 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사는 계속 리스크 이야기만 하시는군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간 제가 믿어온 공식은 명확했습니다. 자원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땅속에 얼마나 있는지 숫자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석유 매장량, 가스 매장량, 광물 자원. 그게 국력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산유국의 전략회의 한복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설명해야 할 대상으로. 회의실 스크린에 그 나라 이름이 다시 떴습니다. 한국. 저는 그 글자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1997년 이후 제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깊이 다루지 않았던 그 나라. 동생 요한의 파산과 함께 제 마음속에서 위험지역으로 낙인 찍혔던 그곳. 그런데 이제 사우디도 요르단도 폴란드도 유럽도 모두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전문성이 한 나라 때문에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박사, 우리는 다음 주까지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차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거대한 저항이 일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파산으로 몰아넣은 아시아.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이제 그 대륙의 한 나라를 제 이름으로 인정해야 한다니.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리야드의 밤하늘 아래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30년간 믿어온 공식이 틀렸던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바뀐 걸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질문이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게 될 거라는 걸. 제 아시아에 대한 경계심은 단순한 편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가족의 붕괴에서 올라온 상처였습니다. 1997년 말 독일 함부르크의 작은 사무실. 저와 제 동생 요한은 동남아 항만 개발 프로젝트 브로셔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 금융사들은 아시아의 기적을 외치며 동남아 항만, 도로, 발전소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던 시기였죠. 요한은 저보다 6살 어렸습니다. 바다 대신 공장을 택해 독일 지방 도시에서 작은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변화와 가격 압박에 지쳐 있었죠. 그때 한 투자 설명회에서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잇는 신항만 프로젝트를 소개받았습니다. 형,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발표자가 그러는데 10년 후엔 투자금이 2배, 3배가 된대. 요한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국제기구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들은 대부분 그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형의 이름과 직함은 요한에게 보증수표처럼 보였을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한, 아시아 시장은 변동성이 크다. 신중하게 생각해봐. 하지만 요한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형도 국제기구에서 일하잖아. 보고서들도 다 좋다고 하고. 나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이대로 살 것 같아. 결국 요한은 집과 회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항만 프로젝트에 거액을 넣었죠. 저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동생이 성공하길 바랐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 후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태국에서 시작된 작은 금융 불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까지 통화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요한이 투자한 프로젝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혀있던 수많은 조항은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지 파트너 회사는 법망을 피해 빠져나갔습니다. 프로젝트는 중단됐습니다. 독일 은행의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죠. 형, 어떡하지? 집도 회사도 다 담보로 잡혔어. 요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반대하지 않았으니까요. 제 이름이 요한에게 안전하다는 착각을 줬으니까요. 결국 요한의 회사는 3년 안에 문을 닫았습니다. 집도 넘어갔습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요한의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요한은 작은 공구점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형, 나 형 원망 안 해. 하지만 한동안 얼굴 보기 힘들 것 같아. 요한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아시아라는 단어는 수치와 그래프가 아니라 가족의 비극과 직결된 공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한국, 중국, 동남아는 서로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 덩어리의 위험지역으로 묶여버렸습니다. 이후 저는 공식 석상에서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원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땅속에 얼마나 있는지 숫자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아시아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정치 리스크도 높고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전문가였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제 그 말 뒤에 동생의 파산과 깨진 가족이 있다는 걸. 저는 의도적으로 아시아를 제 보고서에서 깊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았던 그 나라는 제게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한국은 영원히 위기의 나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야드 회의실에서 그 나라 이름을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산유국의 전략을 흔들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 이름으로 써야 했습니다. 제 안에서는 거대한 저항이 일고 있었습니다. 동생에게 미안함과 아시아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그 원칙이 이제 저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리야드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곧바로 암만으로 향했습니다. 요르단 재무부와 항만공사가 주최하는 비공개 워크숍이었습니다.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석유가 없는 나라가 어떻게 다음 세대 경제를 준비할 수 있는가? 저는 이 주제가 편했습니다. 요르단은 제가 자주 사례로 드는 나라였으니까요. 자원은 없지만 전략으로 살아남은 나라. 회의실 한가운데 거대한 스크린에 1965년 국경선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사우디와 요르단이 서로 땅을 맞바꿨던 그 유명한 영토 교환이었죠.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1965년 8월 요르단은 사우디에 상당한 면적의 내륙 영토를 넘겼습니다. 대신 홍해 해안선 19km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아카바 항이 생겼고 지금은 요르단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이 이 항만을 통해 오가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컨테이너와 선박으로 가득한 아카바 항 사진이 떴습니다. 수출입 물동량 그래프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바다 한 줄로 국가 경제의 숨통을 틔운 사례였습니다. 요르단 재무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19km가 석유 유전보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편한 영역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석유, 요르단은 바다. 명확한 공식이었죠. 자원이 국력이라는 제 믿음 위에 바다라는 보조선을 하나 더 긋는 정도였습니다. 그때 회의실 뒤편에 앉아있던 젊은 요르단 국책연구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살림 하마드였습니다. 박사님,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자원이 없는 나라가 바다뿐 아니라 에너지 기술까지 만들어낸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살림은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세계 해상 물동량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주요 항만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작은 글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국.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살림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참고하자는 의견이 최근 중동과 유럽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석유도 없고 리튬 광산도 없지만 조선, 배터리, 반도체, 방산, 그리고 해양 물류까지 동시에 잡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래 닫아놨던 서랍이 억지로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동생 요한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차갑게 했습니다. 한국말입니까? 1997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았던 그 나라 아닙니까? 아시아 시장은 변동성이 큽니다. 정치적 리스크도 높고요. 하지만 살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그건 28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에서 LNG 운반선 대부분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도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폴란드는 최근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했습니다. 다른 요르단 관료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도 아카바 항 현대화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항만 기술과 물류 시스템이 우수하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요르단도 사우디도 폴란드도 모두 한국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피해온 그 나라가 이제 모든 회의실에서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살림이 다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사진이었습니다. 밤하늘 아래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질서정연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요르단은 19km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들이 바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안에서 두 가지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호기심과 개인적 상처가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암만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피하려 했던 그 나라가 이제 제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사우디도 요르단도 유럽도 모두 한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관련 최신 보고서들을 검색했습니다.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조선 수주량, 반도체 수출액, 배터리 점유율. 모두 제 예상을 벗어난 수치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동생 요한의 파산과 지금의 숫자들이 계속 충돌했습니다. 제가 믿어온 공식이 틀렸던 걸까요? 아니면 한국이 예외인 걸까요? 이틀 뒤, 브뤼셀의 한 싱크탱크 데이터룸. 벽면 전체가 스크린으로 꽉 찬 공간에 한국 관련 숫자들이 줄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살림 하마드가 요르단에서 가져온 자료를 유럽 측 데이터와 병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부할 수 없는 협력 요청이었습니다. 사우디와 요르단 양쪽에서 동시에 압력이 들어왔으니까요. 살림이 첫 번째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여기는 조선입니다. LNG 운반선 분야에서 한국 조선소들이 최근 수년간 수주 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70%가 넘는다는 추정도 나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70%. 과장된 수치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건 특정 기간만 잘라본 거 아닙니까? 버블일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일부러 낮게 나왔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살림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여기는 반도체와 배터리입니다. 원료는 100% 수입이지만 완제품 시장에서는 세계 1, 2위를 오가는 비중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특히 압도적입니다. 저는 숫자들의 모양을 봤습니다. 추세선, 점유율, 연구개발 투자 비율. 모두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그래프였습니다. 문제는 그 그래프의 주인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는 점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반박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정치적 리스크가 큽니다. 북한 문제도 있고 중국과의 관계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살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건 단순한 버블이 아닙니다. 20년 가까이 이어진 추세입니다. 또 다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부산항의 컨테이너 처리 능력, 연결된 전기 항로 수, 그리고 한국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압도적인 해상 의존 비율이었습니다. 한국 무역액은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수출 규모로는 세계 6, 7위권입니다. 그리고 그 거의 전부가 바다를 통해 오갑니다. 요르단의 19km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입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방어 기제가 작동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생 요한의 파산과 이 나라가 같은 아시아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유럽연합 에너지 담당 국장이 들어왔습니다. 클라인 박사, 다음 분기 중동, 유럽 공동 보고서에 한국 사례를 반드시 넣어달라. 특히 사우디와 요르단, 폴란드가 동시에 언급하는 나라라면 우리 역시 빠질 수는 없지 않겠나. 보고서에 한국을 넣는 순간 제 이름과 함께 그 분석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동생의 파산 이후 의도적으로 피하고 살아온 지역을 이제는 스스로의 서명으로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속 부산항 위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선박들이 좁은 항로를 오가는 장면이 정지 화면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국장이 덧붙였습니다. 박사, 혹시 직접 가보는 건 어떤가? 숫자만 보지 말고 현장을 보면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에 간다. 1997년 이후 제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사우디도 요르단도 유럽도 모두 한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감는다고 해서 그 현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동생 요한에게 메일을 썼습니다. 형이 한국에 간다. 그 나라를 직접 보고 오겠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보내기까지 1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이 선택이 제 30년 커리어를 지킬까요? 아니면 완전히 뒤엎을까요? 그리고 동생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눈을 감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일정을 잡기 전 저는 다시 한번 리야드로 불려갔습니다. 사우디 재무부와 국영 석유회사가 공동 주최한 비공개 기술 전략 회의였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미국 전문가들뿐 아니라 한국 기업 컨소시엄 대표단도 초청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앞줄에 단정한 정장 차림의 한국인 여성이 노트북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 한지우 40대 초반. 한국의 에너지, 조선, 방산 기술을 묶어 통합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총괄 엔지니어라고 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앉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뭘 보여줄 수 있을까?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의 엔지니어가 산유국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한지우가 첫 슬라이드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사우디는 석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석유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석유를 어떻게 쓰느냐에 집중해 왔습니다. 저는 순간 눈썹이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대담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자원을 가진 나라의 전략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술이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 원료는 사우디 땅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회의실 공기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제 질문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동생 요한의 파산 이후 제가 품어온 불신이 묻어나왔습니다. 한지우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제 이름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원유는 사우디 땅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항공유의 품질과 효율, 그리고 그 연료를 운반하는 선박, 해상 물류 네트워크, 방산 기술을 통한 해상 안전 보장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LNG 운반선, 고효율 정제 기술, 그리고 일부 중동 국가들과 검토 중인 바이오 항공유 합성 연료 프로젝트의 개념도가 나타났습니다. 석유가 고갈되는 속도는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가 석유를 가진 나라에서 에너지 기술을 가진 나라와 손잡는 나라로 변할 수 있다면 그 첫 파트너를 어디로 선택해야 할까? 그것이 오늘 이 자리가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에서 동생 요한의 얼굴과 그래프 속 한국의 곡선이 한 화면에 겹쳐졌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뒤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불쑥 조금 거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아시아 프로젝트로 실패한 사례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결국 정치, 사회 리스크 앞에서 기술은 무력해지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회의실 뒤쪽 사우디 측 실무자들의 시선이 저와 한지우 사이를 오갔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과거를 향한 분노였습니다. 한지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교육과 연구개발에 국가 예산을 집중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박사님께서 원하신다면 부산항과 조선소, 그리고 에너지 연구소를 직접 보실 수 있도록 초청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 제안은 단순한 견학 초청이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아시아에 대한 오래된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 한국은 제 공식에서 결코 진지하게 평가되지 못한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재무부 차관이 덧붙였습니다. 클라인 박사, 이번 보고서에 한국을 포함시키려면 직접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사우디도 요르단도 폴란드도 모두 한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도전이 아니라 초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와서 보라. 당신의 편견이 맞는지 확인하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일정을 잡아주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제 안에서 두려움과 호기심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동생 요한의 파산 이후 제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선택. 하지만 이제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제 동생의 삶을 갈라놓았던 것처럼 지금의 선택 역시 새로운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를 불편하게 흔들었습니다. 과연 저는 다시 아시아로 날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비행기 창밖으로 보게 될 한 나라의 현실은 제 편견을 지킬까요? 아니면 완전히 부숴버릴까요? 새벽 5시 부산항 신항터미널. 검붉은 하늘 아래 거대한 크레인들이 수십 개의 컨테이너를 매달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과 기사들의 손놀림이 거대한 악보처럼 맞물리며 하나의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전모와 형광조끼를 입은 채 관제실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한지우가 간단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는 하루 평균 수만 개의 컨테이너가 들어오고 나가는 터미널입니다. 한국 무역액의 거의 전부가 이런 항만을 통해 오갑니다. 이 항만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기술과 인력이 투입되는지 오늘 하루 보시게 될 겁니다. 관제실 모니터에는 러시아, 유럽, 동남아, 중동, 미주를 잇는 항로 지도와 실시간 선박 위치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무역 1조 달러, 수출 6위 같은 글자를 이미 보고서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전해지지 않던 것들이 새벽 공기와 선박의 굉음, 작업자들의 표정 속에서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후 일정은 숨가빴습니다. 거제도의 조선소에서 LNG, 운반선과 군함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는 현장. 울산 인근 에너지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합성 연료, 바이오 항공유 파일럿 플랜트. 그리고 수도권 방산기업에서 수출용 무기 체계와 센서가 테스트되는 장면까지. 각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툰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숫자를 섞어 자신들이 만드는 것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 선박이 폴란드로 간다. 이 연료는 중동 하늘을 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어느 나라 해군과 함께 쓰일 수 있다. 거제도 조선소에서 한 50대 용접공을 만났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배를 만들어 왔다고 했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만드는 배는 마이너스 163도의 액화천 연가스를 담아 나릅니다. 한 방울도 새면 안 돼요. 그래서 용접 한 땀 한 땀이 다 검사를 받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보고서에서 본 70%라는 숫자 뒤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에너지 연구소에서는 30대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바이오 항공유 개발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석유는 언젠가 고갈됩니다. 그 전에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폐식용유와 조류에서 항공유를 뽑아내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술을 만들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전망대에 섰을 때 제 손에는 어느새 여러 장의 메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프로젝트와 숫자, 그리고 그 뒤에서 웃거나 때로는 굳은 표정으로 크레인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메모였습니다. 한지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보신 것 중에 보고서에는 담기지 않던 게 혹시 있으셨습니까? 저는 잠시 말없이 바다를 봤습니다. 석유를 뽑아 올리는 사막의 풍경과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밤바다의 풍경이 제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보고서에서 한국은 항상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나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숫자를 만드는 것은 어느 세대의 교육, 어느 세대의 밤샘, 어느 세대의 희생인지 조금은 감각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르더군요. 숫자 뒤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한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은 자원이 없어서 사람에 투자했습니다. 교육과 연구개발에 국가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보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동생 요한의 파산과 아시아 항만 프로젝트 실패가 희미한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현실을 봤다고 해서 과거의 상처가 지워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제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감각이 제 방정식을 바꿀 만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한 번의 검증이 아직 더 필요할까요? 몇 달 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에너지 해양 전략 포럼. 저는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제 발표는 석유 매장량, 가스 파이프라인, 해상 초크 포인트 이야기가 줄을 이루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날 발표 자료의 첫 페이지에는 전혀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원이 국력을 결정한다는 공식은 20세기까지는 유효했습니다. 21세기에는 자원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국력을 결정합니다. 청중석에는 중동, 유럽,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외교관과 연구자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한 대표는 처음부터 날카로운 표정으로 슬라이드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우디와 요르단, 그리고 한국을 하나의 축으로 묶어 설명했습니다. 석유를 가진 나라, 해안을 택한 나라, 그리고 자원 없이 기술과 바다로 승부하는 나라. 요르단의 19km 해안선은 고갈되지 않는 자원이 되었습니다. 사우디의 석유는 여전히 막강한 자산이지만 그 석유를 어떤 기술과 어떤 해상 네트워크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는 더 이상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과 같은 나라가 등장합니다. 저는 부산항의 물동량, 한국 조선소의 수주 비율,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 중동과 검토 중인 합성 연료 프로젝트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제시했습니다. 중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영토도 크지 않은 나라가 어떻게 그런 역할을 안정적으로 계속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해양과 에너지, 방위산업은 결국 군사력과 정치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군함의 숫자나 미사일의 개수뿐 아니라 국제법을 어떻게 준수하고 동맹과 파트너를 얼마나 신뢰시키는가가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은 해양법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해상 안보와 물류를 책임지는 역할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어지는 슬라이드에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다 순직한 한국 해양경찰의 사례, 그 이후 강경 대응 대신 공동 단속과 협력 구조를 모색한 정책들이 타임라인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힘으로 바다를 지배하려는 시도와 법과 협력으로 바다를 지키려는 시도 사이에서 어느 쪽이 앞으로 더 많은 파트너를 얻게 될지 이 포럼에서 함께 고민해보자는 제안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 주제를 더 언급했습니다. 일부 언론과 연구자들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논의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 그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동북아와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어떤 균형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정의 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힘을 가지되 어떤 철학으로 쓸 것인가. 발표가 끝나자 청중석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 포럼에서 한국이 메인 주인공으로 다뤄지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료와 사례, 숫자들이 설득력 있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뒤쪽에 앉아있던 한 중동 대표단 실무자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석유 매장량만 보는 시대는 정말 끝나가는 걸까? 저는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30년간 믿어온 공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자원은 여전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자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국력이 21세기에는 더 중요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동생 요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997년의 실패와 2025년의 성공. 같은 아시아였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제네바 포럼이 끝난 뒤 저는 제 오피스에 틀어박혀 최종 보고서 초안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석유 매장량 순위를 정리한 오래된 노트와 한국의 교육, 연구개발, 수출 구조를 정리한 새로운 노트가 나란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래전 동생 요한과 함께 투자 설명서를 펼쳐보던 함부르크의 작은 사무실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자원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던 그때의 저와 리야드와 부산, 제네바를 오가며 다른 현실을 보게 된 지금의 제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보고서 첫 페이지의 문장을 조용히 고쳐 썼습니다. 21세기의 자원은 땅 속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다. 그리고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없는 것을 한탄하지 않고 있는 것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한 나라다. 자원이 아니라 사람에 투자한 세대의 선택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 저는 동생 요한에게 보낼 메일 창도 열어뒀습니다. 요한은 여전히 작은 동네에서 조그만 공구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투자 실패 이후 형제 사이에 남았던 서먹함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무언가를 함께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짧게 썼습니다. 요한, 언젠가 한국에 같이 가보지 않겠나.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과 이 나라 사람들이 쌓아온 것을 한번 같이 보고 싶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자원은 소유할 수 있지만 지식과 신뢰는 공유할수록 커지는 자산이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석유에서 지식으로, 지배에서 협력으로 이동하는 21세기 문명의 방향이다. 세계는 이제 이 방향을 이해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로 나뉘게 될 것이다. 창밖으로는 제네바 호수의 야경이 번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원이라는 단어로만 보이던 세상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의 사막도, 요르단의 19km도, 그리고 부산의 새벽도.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동생에게 보내는 메일과 함께 유럽연합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도 함께 보냈습니다. 며칠 뒤 요한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형, 나도 한국이 궁금하긴 해. 1997년 이후 아시아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했는데 형 말을 들으니 한번 가보고 싶어지네. 언제 시간 되면 같이 가자.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28년 만에 형제가 다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게 아시아는 동생의 파산을 불러온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공식을 가르쳐준 교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실 한가운데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의 밤하늘 아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이 부산항의 크레인 불빛과 겹쳐 보였습니다. 자원이 없어도 세대가 쌓아온 교육과 기술, 바다를 지키려는 품격이 있다면 그 나라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진짜 자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할까? 저는 이제 압니다.
21세기의 자원은 땅속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다는 걸.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한 세대의 선택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원 대신 사람을, 지배 대신 협력을, 소유 대신 공유를 선택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